최근 안산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복통과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은 아이들 113명을 포함한 총 118명. 이 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71명입니다. 그 가운데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는 16명으로 증상이 심각했던 원생 6명의 경우는 신장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식중독의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6월 12일에 처음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걸 또 한 3일, 4일 동안 보건당국에 알리지를 않았죠. 유치원 원장이. 그래서 결국엔 16일 날 보건당국에 알려졌고 그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는 원인 규명 못하고 있고 이번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유치원 고발, 성명서 발표 등 활동에 나섰습니다. 안산은 그 세월호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안전도시라고 하는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에도 안전에 대한 거를 최우선시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전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촘촘하지 못한 법 체계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아이들입니다. 안산시 사립 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비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안산시 A 사립 유치원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그럼에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해당 유치원은 현재 임시 폐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방법을 찾아보기에 앞서 먼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식중독 사고는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사건에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유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활동가에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균이 소의 장기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에 많이 있고 그래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소의 분뇨가 잘 발효가 안 된 퇴비로 인해서 외국에 보면은 이제 야채에서도 그 감염된 케이스들이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이 뭘 먹고 이렇게 사실은 아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장출혈성 대장균은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을 하면 사멸하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문제 있는 식자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리했으면 막을 수 있는데 그 조리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안산시 소재 A 사립 유치원의 원생들 사이 식중독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지난 6월 12일. 하지만 유치원은 보건당국에 바로 이를 보고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6월 16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집단 발생 의심 신고가 들어간 후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와 함께 조리 종사자 등의 인체 검체 채취, 보존식과 칼, 도마, 교실, 화장실 등의 환경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식품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식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장하나 활동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든 단체 급식소는 이제 식중독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공됐던 모든 음식을 그 냉동 상태에서 6일까지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게 된 계기도 언론 인터뷰에 그 원장이 그 간식도 보존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이거 바로 고발하자,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보존식 부분이 사실 16일 날 늑장 그 보고를 했잖아요, 원장이. 그런데 그 6일치 중에 다 빠진 건 아니고 간식 급식의 일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간식만 빠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간식은 보존하고 어떤 간식은 보존 안 했어요. 그리고 급식 중에서도 몇 가지는 또 보존이 안 됐어요. 제작진은 이에 대해 한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통은 조리실에서 음식을 교실에 나눠주기 전에 보존식을 빼놓고 보존식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식을 하다가 모자라서 못 남겼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급식이 아니고 간식이라서 보존 안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원래 조리사나 영양사나 급식 관리에 대해서 자격 시험도 보고 나중에 보수 교육도 받거든요. 원장이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립 유치원에 종사하는 관계자도 이해가 안 간다는 보존식 보관 문제. 현재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만약 끝까지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 유치원이 받는 처벌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번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가 입증되어야 될 텐데, 지금 유치원 측에서 관리감독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실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민수 변호사는 식중독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을까요? 안산시는 관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지 약 보름 후인 지난 6월 30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A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지자체가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식중독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250만 원의 처벌이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안산시 A 유치원의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 급식 관리와 관련한 법령 등을 살펴보고 유치원 식중독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권민수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과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위생관리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초중등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아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현재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당국의 급식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자체에 의한 확인이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수 변호사는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주체의 이원화를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치원 감사 등 감독 관리의 주체는 해당 교육지원청이지만 급식 관리의 경우 학교 급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는 유치원 급식 관리 책임이 해당 지자체에도 교육청에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은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에
최근 A 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 여부를 물었습니다. 예, 5월 14일 날 점검 나갔을 때는 일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다. 우리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안산시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잖아요. 기업체에도 이런 집단급식소가 되게 많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식약처에서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갖고 그게 그 집단급식소에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는 하는 거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학교 급식도 점검이 전혀 없었어요. 인지 물으신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은 지자체고요. 저희는 자체 계획을 교육청별로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차원의 방문을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예산 나가는 부분도 유치원에 있고 해서 그런 지도 차원의 방문의 컨설팅을 준비했었고 신청한 유치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대상은 아니었고요. 안산교육지원청의 급식 지도 점검은 최근 2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해당 유치원 급식 점검을 한 것은 안산시로 지난 5월 14일 해당 점검에서는 모든 점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7월 14일 안산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치원 식중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안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찾았습니다. 고선영 사무국장은 안산 경실련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 활동을 하며 소비자 감시단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실 제가 소비자 감시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이 활동을 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1년 중에 딱 한 번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길으면 1시간. 요렇게 이제 거기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뿐인 거예요. 감시와 점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집단 식중독을 막아낸다? 요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점검일 뿐인 거고 그러려면은 저는 A 유치원의 위생 점검 당시 유치원 급식 점검이 얼마나 꼼꼼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검 인력 부족과 급식 점검의 횟수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식중독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법과 학교 급식법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이 올해 1월 13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과 학교 급식법, 일명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변화는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 급식법에 포함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령 시행 전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올해 1월 13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 급식법 등 일명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권민숙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정 주요 목적은 유치원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강화입니다. 유아교육법의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그리고 설립 운영자의 요건 강화, 법 위반 사실 인터넷 공표 등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고,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 회계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 형사처벌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면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으로 분산돼 있는 기준을 학교급식법으로 일원화해 점검이 가능해 보입니다.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배치, 식재료 관리와 영양, 위생, 안전 관리 등 유치원 급식 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A 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는 시행 전에 일어나 해당 법령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전히 아이들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권민수 변호사는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이 지금 시행이 앞당겨진다고 한다면 관리 주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일원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좀 더 앞당기면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빨리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민수 변호사는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 규칙들이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들의 경우, 특히 사립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세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보조 방안과 경기도 내에 2,000개에 달하는 유치원의 관리 방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작진은 안산이라고 안산경찰련 하는 재정자리 고선영 상주하고 사무국장에게 SH, 앞으로 관련 시행령 및 SH 시행 규칙을 만들 때 거임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점에 있다라고 대해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식생활 교육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3-4개의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양사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죠. 네. 고선영 사무국장은 상주 영양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유치원 영양사 단독 배치에 관한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대한영양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송태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치원에서 영양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양사는 유아기 원아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 및 배식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식품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작성,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과 어린이 영양과 식생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A 유치원의 경우 상주 영양사 대신 공동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100명 이상의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같은 관할 교육청 내에서는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에서는 지금 공동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유치원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유치원 교사와 같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공동관리 영양사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상주 영양사 대신 공동 영양사를 둔 A 유치원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송태 교수는 사립 유치원들이 상주 영양사 대신 공동 영양사를 두는 이유로 영양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얘기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작진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에게도 유치원 식중독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산 사건 이후에 그 식자재 검수하는 어떤 그 리스트 같은 것들이 교육청에서 다 배포돼서 체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리 인원도 부족한데 그 검수, 식자재 들어와서 보관한 일지 쓰는 것들이 업무가 들어와서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영양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리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식자재 검수나 상황 체크는 영양사가 아니라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너무 영양사로 가서 좀 아쉬워요. 예, 장하나 활동가는 상주 영양사 배치도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영양사와 함께 식품 검수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음식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 역시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교사, 조리사 등 사립 유치원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사립 유치원 종사자들은 고용보장이 안 돼 있어요. 원장 이사장한테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부 제보하거나 문제 제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냥 사립기관의 그냥 그 태생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진은 아이들한테 장하나 이런 활동가에게 대화가 많이 좀 더 없이 근본적인 그렇죠. 해결책이 이름을 없을까에 대한 알려줘야지. 의견도 이름 빼고 하면 물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국공유치원을 정말 늘려서 선진국처럼 80%그 이상 가겠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서울은 서울시 친환경 그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식자재들을 수요 공급을 거기서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기농 식자재라도 비쌀 필요가 없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좋은 식재료가 유치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통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장하나 활동가는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그것이 힘들다면 유치원 식재료 유통 방식에 대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는지 제작진은 안산 경실련의 고선영 사무국장에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요 급식과 관련된 거는 당사자인 학생도 있는 거고 학부모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와 전체가 망라된 저는 좀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정책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체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고선영 사무국장도 장하나 활동가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먹거리 공급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 교육당국, 정부가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누군가의 평생과 직결된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이제 시민분들도 관심을 좀 놓지 말아주셔야 되고 그래야 또 진상규명이나 뭐 책임처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또 어떻게 사건이 이제 유야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심도 많이 호소드려요. 하고 이거 무관심했을 때 받는 우리의 피해는 또 어디선가 재발되고 또 누군가 다치고 아프고 언젠간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길게 지켜봐 달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유치원 식중독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남의 얘기로 생각하며 잊어갈 때 어떤 한 아이는 이번 식중독 사고로 인해 평생 투석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된 어른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근본적인 해결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무수한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번 안산시 A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의 정확한 진실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